일요일 오후 햇살이 거실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다. 평범한 하루, 평범한 풍경. 그런데 그날만큼은 내 눈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거실 소파에는 아들이 늘 그렇듯 한쪽 팔을 꿰고 TV에 빠져 있었고,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허리를 잔뜩 굽힌 채 국을 젓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었다. 직장 다니느라 힘들었겠지 하며 무심히 지나쳤다. 그런데 잠시 후 부엌에서 나오는 며느리가 벽에 몸을 기대며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쿡 하고 찔렸다. 말없이 힘들다는 내색 하나 없이 묵묵히 해내는 그 모습이 눈에 깊이 박혔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입이 먼저 열렸다. 야, 이 녀석아. 거기만 퍼져 있지 말고 지영이 좀 도와라. 안 보이냐? 혼자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순간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고 며느리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 눈빛 속에는 놀람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오래 기다렸던 위로를 드디어 받은 듯한 안도감이 번져 있었다. 그날 깨달았다. 며느리가 바라는 건 시어머니가 자기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공정함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동안 내 아들 편을 드는 게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 믿었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며느리와 나 사이의 벽을 높이고 있었던 거다. 아들이 잘못했을 때도 눈 감아주고 며느리가 지쳐 있어도 모른 척하던 나의 침묵은 그녀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졌을 것이다. 어머니는 결국 아들 편이시구나. 그리고 그 상처가 한번 자리 잡으면 아무리 비싼 선물을 주고 좋은 밥을 차려줘도 관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 그날 이후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네가 밖에서 돈 버는 것만이 남편 역할이 아니다. 지영이가 힘들면 먼저 움직여라.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들도 시간이 지나자 설거지를 하고 장을 함께 보러 나서는 모습이 익숙해졌다. 그 변화를 본 며느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나를 대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가족 내 역할의 공정성을 경험한 사람은 관계 만족도가 평균 35% 이상 높다고 한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뜻이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도 결국은 부부 친구 동료 관계처럼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로 판단할 때 오래 간다. 혹시 지금 당신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묻고 있진 않은가? 나도 모르게 내 편만 들어온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날이다. 공정함은 거창한 게 아니다. 순간순간에 작은 선택이 쌓여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이 언젠가 며느리의 눈빛 속에 존경과 신뢰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비로소 좋은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명절이 다가오는 시기가 되면 달력 위 붉게 칠해진 날들이 오히려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곤 했다. 어린 시절에는 설과 추석이 그저 반가운 날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된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졌다. 차례상 준비, 산더미 같은 전 부치기, 고기 재우기, 국 끓이기, 집안 청소와 설거지까지. 명절이 오면 집안이 전쟁터처럼 변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이 고단함이 내게도 무겁지만 며느리에게는 두세 배 더 무겁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시댁이라는 공간은 며느리에게 여전히 낯선 곳이다. 겉으로는 익숙한 척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시어머니의 눈치, 남편의 기대, 그리고 원래 집안일은 며느리 몫이라는 오래된 관습이 무겁게 내려앉는다. 나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 집은 늘 이렇게 해왔으니 며느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그 당연함이 며느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다 몇 해 전 나는 결심을 했다.
그 해 추석,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번 명절은 너희끼리 편하게 쉬어. 음식은 간단하게 하고 힘들면 시켜 먹자.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다.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안도와 해방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며느리가 힘든 건 몸보다 마음이었다는 것을. 왜 우리는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 답은 단순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과거에는 며느리가 시댁에 헌신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며느리도 자신의 인생을 사는 하나의 어른이다. 명절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지만 명절을 보내는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실제로 의학 자료를 찾아보니 과도한 명절 노동은 허리와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준다. 50대 이상의 여성들은 명절 전후로 관절 통증 진료 건수가 평균 18% 증가한다고 한다. 한 번쯤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 증상은 단순히 피로감에 그치지 않는다. 어깨 허리 통증, 손목 관절염, 소화불량, 심지어 불면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 게다가 정신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가족 내에서 자신에게 기대된 역할을 거부하지 못해 생기는 불안과 긴장이다. 며느리는 명절마다 안 하면 눈치, 해도 인정 못 받는 이중 압박 속에서 살게 된다. 그러니 명절이 오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예전에 방영된 드라마 한 장면이 생각난다. 아들이 직접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오늘은 쉬어라고 말하는 장면이었다. 방송이 끝난 후 인터넷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우리 집은 저런 거 상상도 못해요. 드라마인데도 눈물이 나네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이유는 간단하다. 현실에서는 너무 보기 힘든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며느리에게 명절은 행복한 날이 아니라 검사받는 날이 될 수 있다. 이건 왜 이렇게 했니? 원래 이렇게 해야지. 우리 집은 늘 이랬어.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며느리는 그 집에서 마음 둘 곳을 잃는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괜찮아, 안 해도 돼. 이건 게으름을 허락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말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이후 명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며느리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웃었고 나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 차례상은 여전히 소박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 웃음과 대화가 늘었다. 가족끼리 함께 웃으며 보내는 명절이야말로 진짜 명절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 심리 연구 결과에서도 이런 변화가 뒷받침된다. 가족 구성원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때 관계 만족도와 신뢰도는 평균 40% 이상 향상된다. 이 심리적 안정감은 누군가의 지지와 이해, 그리고 존중에서 나온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명절은 감옥이 아니라 쉼터가 된다. 물론 이런 변화를 만드는 건 쉽지 않다. 오랜 세월 굳어진 습관을 바꾸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관계를 바꾸고 명절을 바꾸고 결국은 가족의 미래를 바꾼다. 나는 더 이상 명절을 해야 하는 의무로만 보지 않는다. 대신 함께 웃을 수 있는 기회로 본다. 그리고 그 기회를 살리는 열쇠는 바로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있다. 여러분, 혹시 다음 명절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엔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이번에는 힘 빼고 하자. 괜찮아, 안 해도 돼. 이 짧은 말이 며느리의 어깨에서 얼마나 큰 짐을 내려놓게 할지
아마 직접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명절을 바꾸는 건 전통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라는 것을. 며느리와 오래 지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서로를 비교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첫째 며느리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말투도 공손하며 살림도 깔끔하다. 트러블이 거의 없고 언제나 조심스럽게 나를 대했다. 이런 며느리면 어디 가서 욕먹을 일 없겠다 싶었다. 그런데 언젠가 함께 밥을 먹던 중 그녀가 내 눈치를 살피며 젓가락을 드는 모습을 보았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저렇게까지 조심하게 만든 건가? 그건 내가 원한 관계가 아니었다. 반면 둘째 며느리는 정반대였다. 자기 스타일이 뚜렷하고 집안일도 자기 방식대로 했다. 자유롭고 솔직해서 처음엔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도 많았다. 왜 이렇게 자기 멋대로야? 우리 집 며느리면 기본은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불만을 쌓던 어느 날,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방식이 좀 달라서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불편하게 만든 건 나인데 사과를 하는 건 며느리였다. 그제야 깨달았다. 문제는 며느리들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었다는 것을. 첫째는 맞추느라 힘들고 둘째는 안 맞춰서 내가 힘든 건 결국 우리 집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말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며느리를 우리 집 방식에 맞춰야 하는 사람으로 보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된다. 반대로 그 사람의 삶과 개성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가 비로소 시작된다. 그 이후 나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 아, 넌 그렇게 하는구나. 재미있다. 그렇게 해도 괜찮네. 결과가 좋구나. 이런 말을 들은 며느리들의 눈빛은 확 달라졌다. 신기하게도 그 뒤로는 며느리들이 먼저 다가왔다. 어머니, 이거 어때요? 이번에 제가 해본 건데 같이 해보실래요? 틀을 내려놓으니 사람이 들어왔고 다름은 더 이상 불편함이 아니라 서로를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됐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가족 구성원의 개성을 존중하는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정서적 유대감이 평균 42%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나이와 문화, 세대를 뛰어넘어 틀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태도가 결국 관계를 지켜준다. 여러분, 며느리는 우리 집에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의 아내이기 전에 자기 삶을 살아가는 고유한 인격체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편한 사람으로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오래가는 존경의 씨앗이 된다. 예전에 나는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으면 돈을 써야 한다고 믿었다. 백화점에서 비싼 가방, 고급 화장품, 명절 선물. 카드를 긁을 때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주신다는 말을 듣고 싶어 마음이 뿌듯했다. 그런데 몇 해 전 명절,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있었다. 그날도 며느리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 준비와 설거지를 반복했다. 아이를 챙기느라 앉을 틈도 없이 분주했다. 식사가 끝난 뒤 나는 무심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영아, 정말 애 많이 썼다. 네 덕분에 우리 명절이 이렇게 따뜻해졌다. 고맙다. 딱 그 한마디였다. 그런데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지고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전했다. 엄마, 지영이가 이번 명절이 제일 좋았대.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셔서 너무 감동이었다고. 그때 알았다.
가방도 용돈도 아닌 진심 어린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도 말했다. 진심에서 우러난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인간은 자신이 한 수고를 정확히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위로를 받는다. 실제로 심리 연구에서 단순한 감사 표현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평균 23% 낮춘다는 결과가 있다. 즉,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며느리도 안다. 명절 음식 준비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걸. 하지만 그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 없이 당연하게만 받아들여지면 마음은 텅 비어간다. 그 후로 나는 선물보다 말을 더 신중하게 쓰기로 했다.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며느리를 서운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진심이 담긴 한 문장은 며느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한다. 수고했어. 정말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가 편하다. 이 세 마디는 명절 음식보다 더 깊고 백화점 선물보다 더 오래 간다. 여러분,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돈보다 값진 건 말의 품격이다. 품격 있는 말은 며느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당신의 사람됨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기억은 며느리 마음속에 오래 남아 두 사람의 관계를 따뜻하게 지켜줄 것이다. 며느리가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왔을 때였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된장은 조금만 넣고 간장은 너무 많이 넣는 걸 보았다. 속으로 아이고야, 저건 아닌데 이러다 싱겁고 맛없겠네 하는 생각이 100번은 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말했다. 아가, 간장은 좀 더 넣어야 맛있단다. 그 짧은 한마디에 며느리 표정이 단번에 굳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저를 믿지 않으시는구나. 며칠 뒤 아들이 전했다. 엄마, 지영이가 그날 속상했대. 엄마가 못 믿는 것 같아서 마음이 철렁했대. 나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 내가 도와주려던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국 심리학자 로젠탈 박사의 실험이 떠올랐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무작위로 학생 20명을 뽑아 이 아이들은 잠재력이 뛰어납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는 아무 기준 없이 뽑은 아이들이었지만 1년 뒤 성적과 행동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이것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 즉 기대와 믿음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힘이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도 말했다. 진정한 배려는 충고가 아니라 침묵 속의 믿음이다. 사람은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느낄 때 자존감이 자란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그 가능성을 잘라버리면 며느리는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된다. 그 이후로 나는 결심했다. 며느리가 먼저 묻기 전엔 속이 터져도 말하지 않기로. 그냥 지켜봤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가 먼저 다가왔다.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해야 맛있게 돼요? 이번엔 어머니 방식대로 해볼게요. 그 한마디에 알았다. 이제 이 아이가 나를 믿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나도 이 아이를 믿어야겠구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무언의 신뢰를 받은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평균 27% 향상된다고 한다. 믿음은 단순히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된다. 여러분, 며느리를 돕고 싶으시다면 먼저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믿음이다. 넌 잘할 수 있어. 라는 시선, 말이 아닌 침묵으로 전해주는 지혜.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이자 좋은 시어머니의 시작이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참 묘한 세대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된다. 부모님 세대에게는
끝까지 효도해야 한다는 도리를 지키느라 몸과 마음이 지쳤고, 자식 세대에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럽게 요구해야 하는 세대.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두고 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라고 부른다. 이 말이 참 서글프지만 그래서 더 현실적이다. 나 역시 그 정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조금 더 귀하게 대해야 한다. 오랫동안 나는 시어머니니까 참아야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이해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갈등이 있어도 삼키고 서운함이 있어도 덮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편안해질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 깨달았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서 서서히 곪아간다는 것을. 겉으로는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던 거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돌아봤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느냐보다 서로를 얼마나 사람답게 봐줬느냐가 훨씬 중요했다. 선물을 하고 명절에 큰 상을 차려주는 것도 좋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를 지켜주는 핵심은 아니었다. 돈보다 말 한마디, 간섭보다 믿음 한 줌, 습관처럼 나오는 잔소리보다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 줄이 오히려 훨씬 깊이 마음에 남았다. 가정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고령 부모와 자녀 이며느리 관계에서 존중 기반의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경우 5년 후에도 정서적 만족도가 70% 이상 유지되었다. 반대로 물질적 지원만 있고 존중이 결여된 관계는 2년 만에 만족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주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대했느냐였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내 인생 후반전을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시어머니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좋은 어른으로 기억되는 것. 그 길은 거창하지 않다. 눈앞에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한 걸음 물러서며 옳고 그름을 가릴 때는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침묵으로 신뢰를 전하는 것. 생각해보면 관계가 무너질 때는 항상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 사소한 말 한마디, 아무렇지 않게 던진 시선, 기대하지 않았던 무심함이 쌓여서 생긴 틈. 하지만 그 틈을 메우는 것도 거창한 행동이 아니다. 오늘 고마웠다. 수고 많았다. 네가 있어서 내가 편하다. 이런 짧은 문장들이 마음의 거리를 조금씩 줄인다. 나는 이제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줄이고 묻기 전에는 조언을 하지 않는다. 대신 먼저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녀의 방식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내게 먼저 다가오는 일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던 그녀가 이제는 웃으면서 어머니, 이거 같이 해보실래요? 하고 말을 건다. 그 변화는 마치 얼었던 땅이 조금씩 녹아 꽃이 피는 것과 같았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관계를 바꾸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망설인 적.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먼저 내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를 내 방식에 맞추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성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조언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믿음으로 지켜보는 것. 삶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의 연결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매일 그 연결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거나 무심히 약하게 만든다. 내가 배운 건 돈이나 물질은 그 연결을 잠시 화려하게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 오히려 오래 가는 힘은 작고 따뜻한 말, 진심이 담긴 태도, 그리고
침묵 속의 믿음에서 나온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며느리와의 관계를 관리해야 할 의무로 보지 않는다.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반자로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 된다. 나의 작은 변화가 그녀를 웃게 하고 그녀의 작은 배려가 나를 편안하게 만든다. 이 선순환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단순한 가족을 넘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인생 친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작은 불씨가 생겼다면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세요. 관계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만 작은 태도의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단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진심이 담긴 감사 혹은 믿음을 전하는 말. 그게 바로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거울 앞에서의 그 순간, 그건 마치 시간이 한 번에 흘러간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73세의 김 여사는 막 손녀의 돌잔치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분명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 너머로 보이는 건 어쩐지 지쳐 보이는 피부와 깊어진 주름,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김 여사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늙어 보였나?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나는 여전히 40대의 생동감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거울 속에 나는 그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수많은 50대, 60대, 70대 분들이 겪는 공통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자녀 결혼식 사진, 병원 건강검진에서 찍은 증명사진, 오래된 친구와의 모임 사진. 웃으려고 애썼지만 어쩐지 사진 속에 나는 나답지 않게 피곤하고 무겁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히 세월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바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옷을 입을 때 멋과 취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보이느냐, 젊어 보이느냐를 결정짓는 숨은 열쇠는 바로 색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수백 명의 시니어 스타일링을 연구하고 상담하면서 같은 사람이 단지 옷색 하나만 바꿨을 때 얼굴빛이 5년, 많게는 10년까지도 달라지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결혼식, 장례식, 경조사, 교회 예배, 동창 모임 등 일정에 맞춰 옷을 준비하곤 하시는데 그 자리에 어울리는 격식뿐 아니라 얼굴을 밝혀주는 색까지 고려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김 여사도 그랬습니다. 손녀 돌잔치라니 세련되게 보이고 싶어서 예전에 아껴두었던 검정색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검정은 날씬해 보이고 격식 있어 보인다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행사장 조명 아래에서 검정은 그녀의 얼굴빛을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따뜻해야 할 표정은 더 차갑게, 기운 있어야 할 눈빛은 한층 가라앉게 만들었죠. 사진 속 그녀는 실제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설 때 오늘의 이 깨달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얼굴 가까이에 오는 색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검정이든 흰색이든 내가 사랑하는 색이든
그것이 내 피부빛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모르면 나도 모르게 세월을 더 얹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한 패션 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건강검진 결과처럼 앞으로의 옷 입는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진단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을 만들듯 우리가 입는 색은 얼굴을 만듭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옷장을 열 때마다 이 색은 나를 살린다, 저 색은 나를 죽인다를 단번에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시니어 패션 연구 모임에서 95세 이상 남녀 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3가지 다른 색의 상의를 입히고 같은 조명과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제3자에게 평가를 맡겼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지 색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나이 들어 보인다는 평가에서 활기차 보인다로 바뀐 경우가 무려 78%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변화를 만든 색들이 대부분 생각보다 흔한 색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젊었을 땐 잘 어울리던 옷이 어느 순간부터 어딘가 어색해지고 피부가 칙칙해 보이는 경험. 이건 단순히 주름 때문이 아니라 세월과 함께 피부톤이 변하고 탄력이 줄어들면서 색이 주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보이느냐 젊어 보이느냐, 그 차이는 이제 100만 원짜리 화장품이 아니라 색 하나에서 갈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6가지 색과 반대로 입기만 해도 5살은 젊어 보이는 4가지 색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왜 그 색이 문제인지, 어떤 원리로 얼굴빛을 바꾸는지,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직접 현장에서 겪은 사례, 그리고 색채 심리학과 의학적인 피부 데이터까지 곁들여서 여러분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나는 색이랑 상관없어, 그냥 내 스타일대로 입을래 하고 생각하셨다면 잠시만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평생 동안 거울 속에 나와 살아가야 하고 그 거울 속에 내가 더 환하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면 하루의 기분부터 달라집니다. 옷의 색은 그 변화를 만드는 가장 빠르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잠시 후 저는 왜 색이 나이를 더해 보이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 여러분은 아마 거울 속의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될 겁니다. 왜 어떤 색이 얼굴을 젊게도 혹은 나이 들어 보이게도 만들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선 빛과 색의 관계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이 보는 색은 단순한 원단의 색소가 아니라 빛이 그 표면에 닿았다가 반사되어 눈에 들어오는 결과입니다. 이 반사되는 빛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바로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과 탄력이 줄어들고 표면의 굴곡이 더 뚜렷해집니다. 이때 어두운 색, 특히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는 색은 그 굴곡의 그림자를 더 깊게 만들어 주름과 피부의 거친 질감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너무 강한 흰색이나 형광색처럼 빛을 과도하게 반사하는 색은 피부에 붉은기나 칙칙함, 모공까지도 더 선명하게 드러내죠.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서울대 피부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후 성인의 피부 반사율은
평균적으로 20대 대비 12.18% 낮아집니다. 반사율이 낮아진다는 건 빛을 받아 반사시키는 힘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래서 얼굴이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두운 색 옷을 가까이 두면 반사되는 빛의 양이 더 줄어들어 얼굴이 한층 더 칙칙하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 한국의 실내 환경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집과 행사장의 조명은 대부분 3000년 43,000K의 따뜻한 색온도입니다. 이 조명 아래에서는 노랑이와 붉은기가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흰색이라도 푸른 기운이 있는 쿨톤 화이트는 이 조명에서 차갑고 창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아이보리나 크림은 같은 조명에서도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주죠. 많은 분들이 왜 매장에서 입었을 땐 괜찮았는데 집에서 거울 보니 별로지? 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장 조명은 보통 5000K 이상으로 더 차갑고 밝기 때문에 색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색의 채도, 선명함과 명도, 밝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채도가 너무 높은 색, 예를 들어 넌 핑크나 형광 라임은 피부와 옷이 시각적으로 따로 노는 현상을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톤이 자연스럽게 중간 톤으로 이동하는데, 이런 강렬한 색은 대비를 극대화시켜 피부의 미세한 얼룩과 잡티까지 강조합니다. 명도가 너무 낮은 진한 보라, 짙은 버건디 같은 색은 얼굴 주변에 그림자 효과를 만들어 무겁고 피곤한 인상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밝은 색이 좋은 건 아닙니다. 새하얀 흰색은 빛을 많이 반사하지만 그 반사가 피부에 고르게 닿지 않으면 작은 주름이나 피부톤 불균형이 더 눈에 띌 수 있습니다. 마치 강한 햇빛 아래에서 확대경으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 모든 디테일이 다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떤 색이든 온도감과 채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거울 앞에서 2가지 색 옷을 번갈아 얼굴 가까이 대보세요. 눈 밑 그림자가 옅어지고 입가 주름이 덜 보이는 색이 있다면 그게 지금의 피부톤과 가장 조화로운 색입니다. 반대로 입술 주변이 창백하거나 눈 밑이 어두워지는 색이 있다면 그건 얼굴빛을 뺏는 색입니다. 이 테스트를 햇빛, 형광등, LED 전구 아래에서 각각 해보면 더 명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왜 같은 검정이라도 하의로 입으면 괜찮고 상의로 입으면 피곤해 보이는지, 왜 같은 흰색이라도 아이보리는 괜찮고 쿨 화이트는 어색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서 가까운 색은 피부에 직접적으로 빛을 반사해 영향을 주지만 하의나 가방처럼 얼굴과 거리가 있는 색은 그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강조합니다. 옷의 디자인이나 가격보다 먼저 봐야 할 건 색의 얼굴 친화력입니다. 아무리 유행하는 명품 재킷이라도 내 얼굴빛을 죽이는 색이라면 그건 오히려 나를 10년 더 늙어 보이게 하는 투자입니다. 반대로 3만 원짜리 셔츠라도 내 피부를 환하게 만드는 색이라면 그건 나에게 가장 값진 옷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색과 빛의 기본 원리를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색들이 나이의 그림자를 만드는지, 그리고 한국인의 생활 속에서 그 색들이 어떻게 얼굴빛을 바꿔놓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내 옷장에서 당장 빼야 할 색과 꼭 남겨야 할 색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6가지 색. 저는 이것을 색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함정은 단순히 유행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 잘 어울렸던 색이 세월이 흐른 뒤에는 얼굴빛을 빼앗는 주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6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검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정을 날씬하게 보이는 색, 고급스러운 색으로 기억합니다. 결혼식 하객, 장례식, 중요한 모임에 자주 입는 색이기도 하죠. 그러나 검정은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습니다. 얼굴 주변에 검정이 오면 피부의 광채를 흡수해 주름과 그림자를 더욱 뚜렷하게 만듭니다. 특히 실내 조명에서 검정은 피부톤을 눌러버려 피곤한 인상을 줍니다. 만약 꼭 입어야 한다면 목 주변에 아이보리나 크림색 스카프를 두르거나 하이나 코트처럼 얼굴에서 떨어진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새하얀 흰색입니다. 깨끗하고 단정해 보인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입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빛을 반사하는 새하얀 흰색은 피부의 붉은기, 칙칙함, 잔주름까지도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특히 피부 혈색이 옅어진 50대 이후에는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안은 따뜻한 아이보리나 크림톤입니다. 이 색들은 빛을 부드럽게 퍼뜨려 얼굴에 온기를 더해줍니다. 세 번째는 넌 컬러입니다. 형광 핑크, 형광 라임, 형광 오렌지처럼 강렬한 색들은 젊을 때는 생기 있어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피부와 옷이 따로 노는 느낌을 줍니다. 피부의 자연스러운 톤과 너무 큰 대비를 만들어 주름이나 칙칙함이 더 눈에 띄게 됩니다. 넌 컬러를 쓰고 싶다면 옷 전체가 아니라 작은 소품, 가방, 신발, 액세서리로 포인트만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연한 베이지와 토프입니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워 보여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회색빛이 섞인 연한 베이지나 토프는 피부와 경계가 사라져 얼굴이 배경에 묻히게 됩니다. 특히 피부 탄력과 혈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생기를 빼앗는 색이 됩니다. 이런 색을 입을 때는 아이보리나 크림색 스카프로 얼굴 주변을 밝히거나 좀 더 진하고 따뜻한 카멜, 모카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한 보라와 버건디입니다. 고급스럽고 깊이 있는 색이지만 어두운 파랑과 빨강의 중간 톤인 이 색들은 얼굴에 무게감을 얹어 피부 혈색을 죽입니다. 특히 눈 밑 그림자와 주름이 많은 얼굴에는 피곤한 인상을 더합니다. 이 계열을 좋아한다면 라벤더나 연보라처럼 밝고 부드러운 톤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머스타드와 올리브입니다. 가을에 많이 입는 색으로 따뜻하고 분위기 있어 보이지만 회색기가 섞인 이 계열은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랑이나 녹색기가 도드라지는 조명 아래에서는 얼굴이 더 푸석해 보입니다. 대안은 라이트 옐로우나 세이지 그린처럼 더 맑고 밝은 색입니다. 이 6가지 색의 공통점은 피부와 조화를 이루기보다 그림자를 만드는 색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 주변의 색은 단순히 옷의 색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를 조절하는 조명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색은 내 얼굴에 그림자를 짙게 만들고 올바른 색은 그림자를 지우고 빛을 더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색을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 얼굴에서 멀리 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색은 하이나 아우터, 신발로, 강렬한 색은 소품으로, 연하고 탁한 색은 다른 따뜻한 색과 조합해 쓰는 것이죠. 색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이 가장 빛나게 만드는 위치와 조합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대로 나이를 거꾸로 흐르게 만드는 색상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색들은 입는 순간 얼굴빛을 살리고 표정까지 밝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제는 얼굴을 밝혀주는 4가지 색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저는 이것을 회춘 팔레트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예뻐 보이는 색이 아니라 실제로 피부톤을 보정하고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색들입니다. 이 색들을 입으면 마치 좋은 조명을 켠 것처럼 얼굴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첫 번째는 네이비와 블루 계열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정을 대체할 색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안전한 선택입니다. 네이비는 검정보다 한 톤 부드럽고 파란 계열의 맑은 기운이 피부의 노란기를 눌러주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정돈된 인상을 줍니다. 실제로 국내 한 색채 심리 연구에서 60대 이상 참가자 50명에게 검정, 회색, 네이비, 하늘색 상의를 입히고 비교했더니 네이비와 밝은 블루를 입었을 때 건강해 보인다는 평가가 70%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네이비는 경조사나 공식 석상에도 무난하게 어울리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비 블라우스에 흰 바지, 네이비 원피스에 아이보리 스카프만 더해도 표정이 한결 부드럽고 지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보리와 크림입니다. 새하얀 흰색이 얼굴을 창백하게 만든다면 아이보리와 크림은 그 반대입니다. 약간의 노랑이가 섞인 따뜻한 흰색은 피부의 붉은기와 칙칙함을 완화하면서 혈색을 자연스럽게 더해줍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피부가 건조한 계절에 이 색을 가까이 두면 마치 얼굴에 은은한 조명을 켠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보리 니트에 베이지 하의를 매치하거나 크림색 블라우스에 브라운 스커트를 입으면 전체적인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우아함이 배가 됩니다. 세 번째는 파스텔 핑크와 라벤더입니다. 많은 분들이 핑크는 나이가 들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핑크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어울립니다. 이 색은 피부에 은은한 혈색을 부여해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게 합니다. 라벤더는 피부의 붉은기를 눌러주면서 맑고 깨끗한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파스텔 핑크 블라우스에 라벤더 스카프를 두르면 자연스럽게 피부톤이 정돈되고 표정이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영국의 한 패션 심리 실험에서는 60대 여성들이 이 두 색을 입었을 때 젊어 보인다는 평가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레이와 화이트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색을 나이 들어 보이는 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단독으로 쓸 때 이야기입니다. 회색은 화이트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품격 있는 중립색이 됩니다. 특히 자연스럽게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회색이 머리카락 색과 조화를 이루며 얼굴을 안정감 있게 보이게 합니다. 라이트 그레이 자켓에 화이트 블라우스 혹은 아이보리 셔츠에 징그레이 바지를 매치하면 과하지 않은 세련미와 절제된 멋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시니어 패션 화보에서 가장 호평을 받은 룩도 바로 영그레이와 화이트의 조합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색은 각각의 매력도 크지만 서로 섞었을 때 시너지가 더욱 큽니다. 네이비와 크림, 파스텔 핑크와 그레이, 라벤더와 아이보리처럼 조합하면 색이 서로를 보완하며 얼굴을 더 환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이 색들을 얼굴 가까이에 두는 것입니다. 스카프, 상의, 원피스처럼 시선이 먼저 가는 위치에 배치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립니다. 옷을 고를 때 단순히 색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네이비라도 채도와 명도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를 냅니다. 매장에서 거울 앞에서만 보지 말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비교해 보세요. 사진 속에서 더 환하게 보이는 색이 실제로도 여러분을 가장 잘 살려주는 색입니다. 이제 얼굴을 환하게 하는 색들을 알았으니 다음으로는 이 색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방식으로 입으면 가장 효과적인지, 즉 색을 활용하는 실전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규칙만 익히면 옷장 속의 색을 반으로 줄이고도 매일 새로운 코디가 가능해집니다. 색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방식으로 입느냐가 얼굴빛과 전체 인상을 결정합니다. 저는 수많은 스타일 상담을 하면서 4가지 규칙을 발견했고 이걸 생존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하지만 지키기만 하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망설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신감은 배가 됩니다. 첫 번째 규칙은 색을 너무 많이 섞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사해 보여야 한다는 마음에 여러 색을 한 번에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색이 많아질수록 시선이 분산되고 얼굴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부각됩니다. 기본 색 2가지에 포인트 색 하나만 더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비 블라우스에 크림색 바지, 여기에 파스텔 핑크 가방 하나면 단정하면서도 생기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포인트 색은 얼굴보다 아래쪽, 즉 가방, 신발, 하단 스커트에 주는 것이 안정감을 높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상의와 하의를 같은 계열로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색이 바뀌는 경계에서 끊깁니다. 위와 아래 색이 크게 다르면 몸이 분절되어 보이고 키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반대로 같은 톤으로 맞추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흐르며 키가 커 보이고 몸이 슬림해 보입니다. 연블루 셔츠와 네이비 바지, 라이트 그레이 상의와 징그레이 하의처럼 톤을 통일하면 디자인이 평범해도 전체가 고급스러워집니다. 세 번째 규칙은 패턴은 한 번에 하나만, 나머지는 심플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플로럴 블라우스에 체크 스커트, 스트라이프 자켓에 프린트 스카프처럼 여러 패턴을 동시에 쓰면 시선이 산만해지고 나이 들어 보입니다.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으면 하의와 가방은 단색으로, 체크 스커트를 입는 날은 상의를 흰 셔츠로 정리하는 식입니다. 패턴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무늬는 주름이나 피부 결점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으니 작고 잔잔한 패턴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규칙은 액세서리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의 중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뀝니다. 주름이나 피부톤 변화가 신경 쓰일 때 이를 가리기보다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브이넥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면 목선이 길어 보이고 눈밑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덜 보입니다. 짧은 스카프를 목에 가볍게 두르거나 귀걸이로 시선을 옆으로 끌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하지 않고 얼굴의 단점을 부드럽게 가려주는 크기와 위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규칙을 실전에 바로 적용하려면 저는 3단계 착용 테스트를 권합니다. 첫째, 거울 앞에서 서서 전신을 보고 색과 비율을 확인합니다. 둘째, 창가로 가서 자연광 아래에서 얼굴빛을 다시 확인합니다. 셋째,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봅니다. 우리가 실제로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거울 속보다 사진 속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색과 조합의 성공 여부를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과 테스트를 습관으로 만들면 옷장 속 옷의 개수가 많지 않아도 매일 새로운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 가족 모임, 사진이 남는 날에도 걱정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옷장 정리와 옷을 고르는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색을 알고 조합 규칙을 배웠다면 그 다음은 옷장을 재정비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옷장을 계절별, 두께별, 용도별로만 나눕니다. 하지만 시니어 스타일링에서는 색상별 정리가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 들수록 어울리는 색과 피해야 할 색이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옷장 속 색 구성이 곧 내 얼굴빛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로,
얼굴 가까이에 오는 상의는 나를 살리는 색만 남겨두세요. 네이비, 블루, 아이보리, 크림, 파스텔 핑크, 라벤더, 라이트 그레이처럼 얼굴을 환하게 만드는 색을 한 구역에 모아두면 아침마다 선택이 빨라집니다. 반대로 검정, 형광, 연베이지, 진보라, 머스타드, 올리브 같은 색은 다른 구역으로 옮기거나 하이나 아우터로만 활용하도록 분리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색상별 투자를 하세요. 새로 옷을 살 때는 디자인보다 색을 먼저 봅니다.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다면 거울 앞에서 얼굴빛이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만약 색이 잘 맞지 않는데도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면 그 옷은 얼굴에서 멀리 두는 아이템, 예를 들어 하의, 코트, 가방으로만 고려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 없는 쇼핑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소품의 힘을 적극 활용하세요. 이미 옷장에 얼굴빛을 죽이는 색의 상의가 있다면 아이보리나 크림 스카프, 라이트 핑크 목걸이, 밝은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스카프 하나로도 얼굴 주변에 색 반사를 바꿔 피부톤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로, 3개월 점검을 습관화하세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열고 최근 3개월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상의를 따로 빼두세요. 그 옷들이 대체로 나를 살리지 않는 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옷들이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색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결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얼굴이 웃게 만드는 색을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유행보다 중요한 건 나만의 조명입니다. 그 조명은 값비싼 조명 장치가 아니라 옷의 색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나이를 더해 보이게 만드는 6가지 색, 검정, 새하얀 흰색, 넌 컬러, 연베이지, 토프, 진보라, 버건디, 머스타드, 올리브는 얼굴에서 멀리 두세요. 반대로 나이를 거꾸로 흐르게 만드는 4가지 색, 네이비 블루, 아이보리 크림, 파스텔 핑크 라벤더, 그레이 화이트 조합은 얼굴 가까이에 두세요. 그리고 색 조합과 옷장 정리 규칙을 습관으로 만들면 매일 거울 속에서 더 밝고 자신감 있는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색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어떻게 보이는가를 결정하는 언어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거울 속의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 색을 선택하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와 옷장, 그리고 얼굴빛을 더 따뜻하게 밝혀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보이지 않는 거리.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은 반갑게 열었던 현관문이 어느새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저 사랑하는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뿐인데 자식의 표정 속에서 미묘한 경계와 피로감을 잃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의아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대개의 경우 잘못은 없습니다. 단지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의 삶에 자연스러운 경계선이 그어졌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경계를 존중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저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처음에는 며느리가 웃으며 맞이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가움보다 피곤함이 먼저 묻어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 표정이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그러나 그 집은 이제 아들 혼자의 집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둘만의 방식과 질서가 있는 생활 공간입니다. 냉장고 안식 재료의 배치, 거실에 놓인 소파의 위치, 화장실 수건에 접는 방향까지 그들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속으로 부모의 방식이 불쑥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방문이 아니라 침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결혼 초기에 겪는 갈등의 상당수가 부모의 예상치 못한 방문과 생활 개입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특히 5년 이하의 신혼부부 중 70% 이상이 부모님의 빈번한 개입을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통계가 나옵니다. 미국 가족치료협회 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타났는데 공통적으로 드러난 건 부모의 의도와 자식 부부의 감정이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은 감정이고 경계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의 경계를 넘어설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특히 50을 50을 80세 세대의 부모님들은 자식 집은 내 집이라는 인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부부의 독립성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저는 예전에 한 노신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마냥 좋았지.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아내와 우리만의 생활이 자리 잡으니 부모님의 방문이 조금은 조심스러워졌어. 사랑하지만 편안하진 않았지. 그 말에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편안함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이 깨진 순간 사랑은 부담으로 변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거리를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자식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전화를 걸거나 불쑥 찾아가기보다 그들의 시간을 먼저 묻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번 주는 좀 바빠요 라고 하면 그것을 서운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키려는 선택일 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가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얼굴만 보고 올 거야.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방문 자체가 생활 리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대화를 나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그들에게는 에너지 소모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발걸음이라 생각했던 부모의 방문이 자식 부부에게는 큰 이벤트로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경계를 지킬 때 존중으로 남는다. 경계가 없는 사랑은 결국 침범이 됩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설 때 자식은 한 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다가옴 속에서 비로소 진짜 그리움이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식과의 거리는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라는 것. 물리적으로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주 얼굴을 보아도 마음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속에는 존중, 기다림, 그리고 조용한 배려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과 자식 사이에 설명하기 힘든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먼저 그 거리를 줄이려 하기보다 왜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게 우선입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그 거리는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지나친 배려의 함정. 부모의 마음은 늘 같습니다. 더 해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배려라는 이름으로 건넨 손길이 어느새 간섭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의 부부들은 도움과 간섭의 경계를 굉장히 민감하게 구분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며느리가 맞벌이라 힘들까봐 김치, 반찬, 고기까지 한가득 싸서 갔습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고 혹시 몰라 깨끗하게 정리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음식 고마운데 다음부턴 그냥 놔두고 가시면 좋겠대요. 이 한 문장이 어머니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게 잘못인가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잘못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받았지만 지금은 부부가 자기만의 방식과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움을 주려면 그들의 요청이 있을 때 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심리학자 데보라 테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조언과 도움은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일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하지 않은 조언이 제일 싫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부모는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알려주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 부부는 우린 우리의 방식이 있어요 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깨지는 순간 그들은 우리가 부족해서 저러시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감사함보다 피로감이 먼저 쌓이고 그 피로감은 거리를 만듭니다. 저는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짓던 한 어르신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은 밥도 일도 정성도 때가 맞아야 고맙지. 때를 어기면 배불러도 억울하고 도와줘도 싫어져. 이 말은 단순한 농사 철학이 아니라 관계의 철학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정성 어린 것도 원하지 않을 때 건네면 짐이 됩니다. 한국 노년층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다 네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젊은 세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네 방식대로 하라는 거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도움은 반드시 요청받았을 때만 주기. 둘째,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주기. 셋째,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도움은 사랑으로 남고 간섭은 사라집니다. 저는 한 어머니가 이런 변화를 실천한 사례를 직접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오면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았는데 이제는 필요한 거 있니? 하고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예전보다 덜 가지만 아들이 먼저 연락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조금 덜 주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돌아온 셈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끼어들면 관계는 부서지고 비워둘수록 관계는 자라난다. 부모의 사랑이 오래 가려면 비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채움만이 아니라 멈춤에서도 자랍니다. 결국 지나친 배려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배운 사랑의 방식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예전엔 가까이서 챙기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지금은 멀리서 기다리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식은 진짜로 부모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침묵. 집은 사람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입니다. 하루 종일 세상 속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부부에게 집은 그 가면을 벗고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의 문이 예고 없이 열릴 때 편안함은 단숨에 긴장으로 바뀝니다. 한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갑자기 오시면 겉으론 웃어도 속으론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청소 상태는 괜찮은지,
아이는 씻겼는지, 내가 혹시 실수할 말은 안 하는지, 그날 하루는 이미 망한 기분이 들어요. 이 고백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불시에 들어오는 방문은 마치 평온한 호수에 커다란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집은 쉼터가 아니라 평가의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오래전 한 부부 상담 현장에서 예고 없는 시댁 방문 때문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엄마니까 괜찮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내 하루를 통째로 빼앗기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시간이 지나며 커집니다. 결국 어느 날 아내는 말합니다. 다음엔 꼭 연락하고 와 달라고 해. 그리고 남편은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 대화 속에는 이미 거리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예의는 상대가 쉬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이다. 부모의 입장에서야 그저 보고 싶어서 온 것이지만 자식 부부에게는 그 방문이 하루를 무너뜨리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내 방문이 반가움일까 아니면 부담일까? 부모 세대는 과거에 서로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문화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부부는 독립성과 개인 시간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깁니다. 이 변화된 문화 속에서 연락 없이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예전의 정칭이 아니라 침범으로 해석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예전에는 갑자기 전화를 해서 지금 근처야 잠깐 들를게 라고 했지만 이제는 아예 전화를 걸어도 이번 주말 중 언제가 좋을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오히려 그냥 오늘 오세요. 저희 시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준비된 방문은 환영이지만 불시에 들어오는 방문은 경계심을 부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불시의 스트레스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가족심리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방문이 부부 사이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높이고 그 결과 사소한 갈등이 커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심리적 긴장은 오래 남아 이후 대화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쉽습니다. 부모의 방문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무거운 그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침묵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묻고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존중입니다. 그 존중이 쌓일 때 자식은 부모의 발걸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예고된 방문의 이면.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말하고 가면 괜찮겠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미리 말해도 여전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예고 여부가 아니라 방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 방문 날짜를 미리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집안 정리, 냉장고 상태 점검, 아이 옷 챙기기, 식사 메뉴 고민까지. 그리고 일정이 다가올수록 속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냥 이번엔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건 예민함이 아니라 현실적인 감정입니다. 저는 한 지인의 경험을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방문 날짜가 잡히면 며느리는 그 주의 생활 리듬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혹시 모를 잔소리에 대비해 아이 옷과 장난감까지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긴장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중간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문 당일보다 준비 과정에서 이미 피로가 쌓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부모님이 보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지만 자식 부부에게는 그 마음이 하루짜리 큰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50, 80세 부모 세대가 자란 시대와 지금의 부부 생활 방식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오면 기꺼이 맞이하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개인 시간과 생활 패턴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일정 변경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수면 패턴을 흐트러뜨리며 심지어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 부모님이 건강을 걱정하는 만큼 자식 부부도 자기 생활의 안정성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건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방문 빈도를 줄이되 방문 대신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기. 예를 들어 영상통화나 편지, 사진 공유 같은 방법은 부담 없이 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둘째, 방문 시에는 최소한의 시간만 머물고 미리 끝나는 시간을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점심만 먹고 갈게 라고 말하면 자식 부부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셋째, 방문 이유를 명확히 하고 단순히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필요할 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원칙을 지키는 한 어머니를 봤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3번 이상 갔지만 이제는 2-3달에 한 번만 가고 대신 그 사이에 사진과 메시지를 자주 보냅니다. 그러자 아들이 오히려 엄마, 요즘 너무 안 오시네. 보고 싶어요. 라고 먼저 연락했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예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고가 자식 부부에게 기대가 아니라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방문 자체의 의미와 횟수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은 자주 가는 발걸음보다 그 발걸음을 기다리게 만드는 마음에서 더 깊어집니다. 그리움의 기술,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자주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고마움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자주 보지 않으면 그리움이 커집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무심하게 아유, 엄마 또 오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아, 나는 반가운 사람이 아니라 피곤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방문 횟수를 줄였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지나지 않아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 엄마, 왜 이렇게 안 오세요?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 조지 로엔스타인은 이 현상을 기대 피로라고 설명합니다. 선물, 방문, 도움 같은 호의가 너무 자주 반복되면 처음엔 고마움이지만 나중엔 의무처럼 느껴져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감사함을 잃고 심지어 피하려는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결은 기다림을 선물하는 겁니다. 연락이 뜸해져도 서운하다고 먼저 달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자식의 마음속에는 보고 싶다는 감정이 커집니다. 프랑스 철학자라 로슈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눈앞에 있는 사람은 결국 소중함을 잃는다. 이 기다림의 기술은 단순히 만남을 미루는 것 이상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부모는 자기만의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취미를 만들고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다니며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이 반짝일 때 자식은 궁금해집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아빠,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 궁금함이 연락의 이유가 되고 그리움의 시작이 됩니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팀은 자기 삶에 몰입한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정서적 연결이 오래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례에서 증명됩니다.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새로운 배움에 몰두하는 부모는 자식과의 대화 주제가 풍부하고 만날 때마다 신선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식에게만 의존하는 부모는 점점 피로한 존재로 인식됩니다. 그리움은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안부를 궁금해하게 만들고 먼저 손을 내밀게 하려면 자주보다 강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간격 속에서 자식은 부모를 다시 바라보고 함께했던 시간을 소중히 기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움의 기술은 단순히 덜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때마다 따뜻한 기억을 남기는 것입니다. 짧은 방문이더라도 웃음과 좋은 이야기를 남기면 그 기억이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결국 부모가 남기는 건 시간의 양이 아니라 순간의 질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품기. 결혼한 자식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배우자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무심코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식만을 보면서 그 옆에 배우자는 뒷전으로 두는 겁니다. 나는 며느리한테 아무 말 안 해. 그냥 아들이랑만 얘기해. 또는 사위한테 뭐라 해도 내 딸한테 하는 말이니까 괜찮아. 하지만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이 작은 차별이 부부 사이에 조용한 불씨를 심습니다. 저는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만 불러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며느리에게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표정으로는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소외감과 불편함이 쌓였습니다. 결국 아들은 사이에서 눈치를 보게 되고 마음속으로 엄마랑 거리를 둬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들이 엄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불편함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라는 겁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맨은 부부의 안정성을 지키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배우자를 외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외부 스트레스 요인이 바로 배우자의 부모, 즉 시부모와 장인장모였습니다. 부부는 한편입니다. 며느리가 불편하면 아들도 불편하고 사위가 힘들면 딸도 괴롭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한 부모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식을 만나기 전에 그 배우자를 먼저 편하게 하는 겁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표정, 방문 빈도, 대화 주제를 배우자의 입장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오거나 사위의 취미에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변화를 실천한 한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만 챙기던 분이었지만 이제는 며느리와 먼저 통화하고 방문할 때도 이번엔 너 먹고 싶은 거 사갈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오히려 어머님, 이번엔 그냥 오세요. 저희가 준비할게요 라고 먼저 초대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지옥은 타인의 시선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우자는 부모님의 시선과 말투, 표정, 방문 빈도에서 이미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편해야 자식도 마음 놓고 부모를 곁에 둘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식을 오래 곁에 두고 싶다면 자식을 보는 것보다 그 옆 사람을 먼저 품는 것이 진짜 비결입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가족 관계를 오래 지키는 전략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배우자의 편안함을 지켜주는 부모에게는 평생 감사하게 됩니다. 그 감사가 쌓일수록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는 더 가깝고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덜 주고 더 남기기. 부모의 사랑은 늘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반찬, 용돈, 시간, 체력, 그리고 말과 관심까지. 줄 수 있어서 주고, 안 주면 미안할 것 같아서 줍니다. 그런데 관계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줄까보다
무엇을 안 줄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저는 한 며느리의 속마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치를 너무 자주 가져오셔서 냉장고 문을 열면 김치통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한 마음보다 이걸 다 언제 먹지? 라는 부담이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마음속에서도 문을 닫았습니다. 사랑이 과해지면 고마움보다 피로가 앞서게 되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고마운 행동은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땐 멈춰주는 것이다. 멈춤은 무관심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요즘 세대는 끊임없이 주는 부모보다 딱 거기까지만 주는 부모를 더 편안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받으면 죄송해지고 그 죄송함이 불편함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결국 거리를 만듭니다. 덜 준다는 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줄이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도, 조언도, 방문도 포함됩니다. 불필요한 말 한마디를 삼키고 불필요한 방문을 줄이며 불필요한 도움을 멈추는 것. 그렇게 비워둔 자리에 자식이 먼저 다가올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실천하는 한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전화를 걸어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을 반복했지만 이제는 그 빈도를 줄이고 대신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아들이 전화를 받기만 하던 것이 이제는 먼저 전화해서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묻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주는 것을 줄였더니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많아진 셈입니다. 사랑은 채움만이 아니라 여백 속에서도 자랍니다. 그 여백은 그리움의 공간이고 감사가 자라는 토양입니다. 부모가 다 채워버리면 자식은 더 이상 손을 뻗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덜 채우면 자식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너무 가까이에서 사랑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대가 변했고 관계의 방식도 변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가까이서 챙겨주는 대신 멀리서 응원하고 자주 찾는 대신 기다림으로 따뜻함을 남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흐르고 자식이 자신들의 아이를 키우며 우리 마음을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 조금 늦게라도 돌아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조금 덜 주고 조금 덜 말하며 대신 나를 위해 웃어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에도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